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GS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한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또 괴롭게 보내야 되는 그 노동법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그 노동법과 그리고 그 노동법의 모법이 되는 민법, 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약간 설정 그리고 세계관을 소개하는 식의 강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22회가 2013년이고요. 이때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점수는 노동법이 68점, 그리고 인사가 61점, 그리고 행정쟁송이 좀 못 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58점이었었고요.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서 민사소송법을 66점 받았습니다. 한 64점 조금 안 되는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노무사로 일을 하면서요. 아직까지 전 사측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한 영혼이라면 순수한 영혼일 텐데요. 지금 죽으면 전 좋은 데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 우정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강의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 같은 과정을 실제로 밟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험 때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기본 강의 과정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기 없이 조금 적게 외우고 나서도 효과적인 답안을 써서 고득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수험생 때. 그리고 그 고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해 위주 그리고 답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타일의 강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장인정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직접 채점하고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꼼꼼한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강의의 목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세계관을 소개하는 강의고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시거나 외우시거나 챙겨야 될 거 없이 그냥 납득만 해주시면 되시는 형태입니다. 요강이라는 목적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동법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해 보거나 혹은 1차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요. 내가 말도 모르는데 뭔가 유니콘에 대해 가지고서 막 써야 돼요.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좀 들어요. 여기에서 저는 오늘 좀 전체의 윤곽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민법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대해 가지고서요 다루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법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법에 대해 가지고서요 아름다운 미사역구, 철학을 빼고 나서 법이 뭐냐라고 조금 수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법은 결국 곧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법상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공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법은 국가와 국민 혹은 국가와 공공기관 간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입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다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법이라고 했었어요. 민법은 모든 법의 원천이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에 정한 것이 있으면은 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한 것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민법으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용입니다.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재산권은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권은요, 부동산 소유권, 내 집이다와 같은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배타적이냐라고 한다면요, 물권적인 청구권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권력자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리고요, 채권은 이런 걸 의미를 해요. 특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채권 부분이 이제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채권의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임금 청구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 청구권은요, 누구한테나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월급이 밀렸다라고 했을 때 부장님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사업주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국가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요, 의무의 차원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채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시험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가족권이라던가 사원권과 같은 것들도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권리와 의무를 효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쪼개볼 거예요. 물권적 성격의 권리, 소유권 같은 거죠. 요거를 지배권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객체, 부동산이면 부동산, 혹은 물건, 기계면 기계, 요것을 직접 지배하는 것, 요걸 물권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채권적 권리를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서 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입니다. 이래라라고 하는 건 작이일 거고요. 그리고 경업 금지된다, 투잡 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부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형성권은 뭐냐면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말해요. 약간 여기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조금 직관적으로 쉬운 단어인 취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됩니다.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상계라고 하는 것은요, 퉁치기를 말해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줄 돈, 받을 돈이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이걸 퉁치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이 대등에게서 소멸해서 까여서 없어집니다.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해제한다라고 하였을 때 그때 이 계약은 끝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청구권하고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청구권 행사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 빌린 돈 갚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 너한테 빌린 돈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건데요. 항변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빌린 돈 있는 건 맞는데 네가 변제기를 연기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즉 작용을 저지하는 것,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작용 저지하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요, 이 권리 의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역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한 언어로 정의를 한다면요, 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서로 남기면 계약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구두계약의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계약이 아닌 형태로도 권리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법정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식당의 그 주인장이 불을 켜두고서 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식당 주인이 좀 걱정되니까 불을 꺼주는 거죠. 이런 것이 사무관리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착오로 입금이 됐어요. 이런 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요거를 부당이득이라고 부르고요. 그 경우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날 도끼로 찍었어요. 이거는 형사로 들어갔을 때는 폭행죄예요. 그런데 민사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겠죠.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되시는 건 청약의 유인하고 청약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그 근로계약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근로계약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채용 공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응모하고 이력서 제출하는 것이 청약이에요.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봐가지고서 합격시키는 거, 요게 승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은 근로계약은 성립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에 놓이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별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형식이 요구되지 않아요.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지만 구두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가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 행태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또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칙은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 이 물건 판다,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겠다라는 의사가 도달했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 의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대체 어떤 유형이고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없던 일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진의안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 이런 거죠. 나는 이 사람한테 집 사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농담처럼 너 노무사 합격하면 내가 집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칙은 사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집 사줄 의무 발생합니다. 효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 사람 또 저러네, 상대방이 이것이 농담이고 진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요, 그것이 무효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요, 해고인지 아니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요거를 가릴 때 좀 쓰이게 돼요. 근로자는 사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용자가 너 사직서 내라고 하니까 냈어요. 이럴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끝난 것은 해고에 속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한편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상대방과 통모한 짜고 친 고스톱으로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의사표시의 하자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예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짓도 안 하면은 유효입니다. 취소권.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뭐 이제 문자를 보내든 구두로 하든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든 간에 나 이거 취소한다 라고 하면은 없던 일로 돼요.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효입니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법으로 들어가면은요, 요거 외에 이게 취소 사유예요. 제한 능력, 즉 미성년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것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반적인 고등학생 정도의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예 한 5살 미만의 애들, 정말 의사 능력도 없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당연 무효로 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착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는요, 법률행위, 계약 같은 것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주의 의무 결여가 아니라요, 중대한 주의 의무 결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기와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권이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142조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어떤 일이 된다라고 했었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계약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원칙은요,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즉,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보호의 관점에서 내용상 한계라고 하는 것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 의무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돼요. 즉, 그냥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안 줬다고 해서 소송 걸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계약 내용은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에요. 연애 편지에다가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라고 쓴다고 해가지고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소송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이 계약 내용으로 적혀 있어야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적법해야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계약은 무효예요. 즉,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월급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약이 현저하게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 법과 사회라고 하는 그 수능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그리고 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민법에는 제103조와 104조에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103조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이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 이걸 또 줄여가지고서 공서양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돼요.
당사자의 궁박, 절박하고 어려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거 있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적적하시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물품을 강매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민법 제104조 위반이 성립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떤 의사로 합치되었는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법률관계 실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와 같은 것을 아무리 꼼꼼히 쓰더라도 그 계약서에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대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현대법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심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것이 우선합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된 의사의 객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이것이 구두계약이었다라고 한다면 녹취록과 같은 것이 보여질 거고요. 계약서였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서의 문구를 문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언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충적으로 해석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당사자가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님의 몫이에요. 한편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그 노동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구의 즉 명문의 규정을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형해서 해석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죠.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던 이 상황에서 특수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근로계약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용자 갑이 있고요. 근로자 을이 있습니다. 사용자 갑의 의무는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 을의 의무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일하기를 원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행 불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그 헐크의 난입으로 사업장이 망가졌을 때, 그래서 사업장이 풍지박산이 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럴 경우 이것은 사용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요걸 따라가게 됩니다. 민법 제537조에는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쌍무계약, 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무가 존재하는 요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이것의 반대말은 편무계약, 일방익만 의무를 지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은 증여입니다. 아무튼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 등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근로자 역시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 그 사유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 해고했기 때문에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것은요,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즉 사용자 측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인 근로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해고 기간에는요, 요 조항에 따라서 임금이 100%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본 거는요, 채무를 이행하고 싶은데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익숙한 단어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 가지고서요, 민법 제390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의 조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의 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짝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자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각각 임금 지급과 근로 제공입니다. 그런데요, 주된 의무에 부수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즉, 사용자는 임금 지급에 부수해 가지고서요, 근로자를 자기 사업장에 체류시키면서 근로자의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투잡을 뛰는 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쟁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는 거, 이 회사 직원하면서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는 경업피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력서 등에 대해서 진실만을 고지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됩니다. 이런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 역시 채무 불이행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채무 불이행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뭔가 첫 번째, 약간 내가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제로 갚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근거 규정이 필요해가지고서 민법 제389조에는요, 채무자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살짝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거든요. 고용 의무화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노동법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고용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고용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체결 의무겠죠.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청약은 근로자가 먼저 하는 거죠. 나 고용하라.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용자가 고용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널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요 승낙을 할 의무를 진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고용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사용자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이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승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두어서 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요, 강제 이행에 대한 이 규정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요, 뭐냐면은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네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이 규정이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젖은 이행을 안 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의무, 결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해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돈을 안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손해는 법정 이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요, 면접에 대해 가지고서 면접 메이크업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이크업 샵에서 그 예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이 있다라고 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 의뢰자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나는 이 시기에 반드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지했다라고 한다면은 통상의 손해, 환불 플러스 알파보다 더 많이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실상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요,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과실에 대해 가지고서요, 퍼센트를 매겨요. 채권자의 과실 비율은 30%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해배상은 100만 원인데 과실이 30%다라고 한다면은 70만 원 배상의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몇 가지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과요, 제609조의 사용대차, 제618조의 임대차라고 하는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빌리는 계약을 말해요. 그런데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던가 쌀 같은 거예요. 쌀을 빌렸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그 빌린 쌀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갚을 때는 그와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분량의 쌀 더하기 약간의 이자 이런 식으로 갚게 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빌린 돈은 소비하고 같은 액수 혹은 이자를 붙여가지고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곳을 소비대차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부동산 같은 거예요. 그 집을 빌린 다음에 그 집을 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대차는 무상의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임대차는 유상, 월세, 임대료가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으로 들어가면은 고용입니다. 노무 제공을 약정하고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용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도급과 위임입니다. 도급에서 상상을 해주셔야 되시는 것은요,
수리라던가 공사와 같은 것을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배수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수리기사 부릅니다. 그리고 고치면은 보수 지급하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의뢰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 마치고서 보수 지급해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게 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위임은요, 변호사, 노무사 같은 사람들의 사건 수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사무 혹은 기타 자문이라고 하는 사무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것이 위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 중에서요,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 없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세 가지의 법정 채권에 대해서 볼 겁니다. 사무관리는 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했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정한 경우엔 비용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해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 노무를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를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당이득의 대표적인 것은요, 무효 혹은 취소권 행사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효는 아무 짓도 안 해도 없던 일이 되는 거고요.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그때부터 소급해서 없던 일, 소급해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로 부당이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불법행위는요, 요거를 의미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의도적 주의무 결여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행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손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쪼개됩니다. 첫 번째는요, 금전적 손해는 또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게 돼요.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살짝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손해는요, 크게 두 개로 쪼갰을 때는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한편 금전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뉘게 돼요. 누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도끼로 찍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로 인해서 병원비가 들어가죠. 이게 적극적 손해입니다. 그리고요,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을 하면 일을 못합니다. 즉, 이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경제적 이익으로서 내 그 기간 중에 임금과 같은 것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해요. 그리고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위자료는 이 금전적 손해 부분은 당사자, 즉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원비를 얼마를 지출했고 나는 얼마를 버는데 얘 때문에 회사에 못 나와서 이만큼의 급여가 깎였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하면은 그 증명한 거 인정을 해주는데요. 위자료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위자료로 1억을 청구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위자료를 매겨줍니다. 이 손해에 대해 가지고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라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법원의 전권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 부분에 대해서 대원칙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민법에서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갈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파생, 즉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요, 모순 금지 원칙입니다. 근반원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하고 나서 3, 4년이 지났을 때도 근로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해고 무효다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거, 요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게 돼요. 그리고요, 계약 등등이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급박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발생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가 저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말랑말랑하게 나쁜 놈을 잡자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일 때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원칙은 좀 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칙 역시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신의에 관한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일 때, 그때 권리 행사를 배척시키게 됩니다. 약간 판사님을 분노하게 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지 배척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의칙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관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따라 가지고서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상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는 납득이 가지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공부를 해보시면은 되게 많은 지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로자가 취업에 급급하니까 최저임금이 2012년 현재로서는 190만 원 넘어가고 2023년도에는 200을 넘어가게 되는데 월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퇴사하면서 이 사용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다, 차액 달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모순된 행위이긴 해요. 하지만 강행법규에 위반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고 하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에서 위하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잖아요. 사용자 좋은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 완전히 몰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주장은요, 웬만하면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라고 계약 체결해 놓고 나서 퇴사한 다음에 퇴직금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신의칙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민사소송법 부분만 간단히 보고 나서요, 형법과 노동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민사소송법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소송의 종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의 종류로는요,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라고 하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행의 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빌린 돈 갚아라 라고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같은 거죠. 청구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게 됩니다. 확인의 소는요, 노동관계에서 조금 익숙해요. 다툼이 있는 특정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예요.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형성의 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는 우리가
그 쟁송법을 볼 때요, 어떠한 행정처기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 걸잖아요. 그런 게 형성해소예요. 이행해소나 확인해소의 경우에는요, 법원은 명령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돈을 받거나 복직하는 거, 이거는 집행의 문제예요. 그런데 형성해소는요, 판결이 내려지고 의사봉이 3번 땅땅땅 하는 순간 법률 관계가 바뀝니다. 형성해소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경계 확정해소거든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경계를 대한 다툼이 있어가지고서 소송을 합니다. 그 소송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 A 거, 요렇게 B 거라고 요렇게 경계가 확정되거든요. 판결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형성해소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서 정한 것들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해고 취소소송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법원에 어떻게 심리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은요, 우선 소송이 있으면은 그 소송이 요건을 갖췄는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심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대상 적격, 소송 대상인가, 그리고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근로자가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근로자의 사용자가 맞는지와 같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요, 부당해고에 대해 가지고서 소송을 하는데요. 근데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다시 원직복직해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필요성이 없는지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소의 이익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소기간이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송 요건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보게 되고요. 본안 판결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중에서 뭔가 한두 가지 부분에 흠결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각하 판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송 요건의 검토는요, 선순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그 남자의 외모나 성격이 마음에 드는지와 같은 것을 판단하기 전에 주선자한테 가가지고서 어떤 일인지 따집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은 이걸 먼저 검토하고 이 부분에 흠결이 없었을 때 본안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아닌지와 같은 거예요. 즉 청구의 이유 구비 여부라고 하는 것을 본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당해고, 즉 해고가 무효다라고 하는 확인을 구해요. 그리고 해고가 무효가 맞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유가 있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구를 받아들여서 인용 판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청구를 배척해서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돼요. 이 과정에서 소송에 이길 수 있는지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이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위 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당사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근로자도 증거를 제출을 하고요, 사용자도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심리를 다하였는데요, 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아니면은 정당한 해고인지에 대해 가지고서요, 법원이 심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사용자가 배수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판례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 떨어뜨려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자르기 어렵다란 말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형법하고 그리고 노동법의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